아, 단원이 그린 금강산 구룡폭포 그림인데요. 어렸을 때 부모님하고 금강산 갔을 때 직접 보았던 적이 있어요. 어, 이 단원이 구룡폭포를 여러 번 그렸는데 그중에서 이 작품은 좀 후기 작품으로 알고 있고 실제 구룡폭포의 모습과는 좀 차이가 있지만 제가 봤던 그 물줄기의 그 힘과 에너지 그런 게 그대로 느껴져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필로 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페이스북에 올라온 게시글을 우연히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그 글에서 본인이 겪어왔던 고통을 가감없이 드러내는 게 좋았어요. 음성가로서 자신의 약점을 숨기려 하지 않고 극복해가는 그 치열함, 그 진정성이 잘 느껴지는 글이었고, 자기 강화를 말하면서 비전을 제시를 하는데, 함께하는 이들에 대해서 자신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가능성을 진심으로 개화하기를 바라는 그런 진정성, 그런 마음이 느껴져서 이런 사람이라면, 리더라면 돕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연결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 페이스북 게시물을 보고 나서 거기에 이제 제 감상을 적었는데, 그러면서 연결을 하게 됐고, 그걸 계기로 톡방에 초대되게 되었어요. 그게 2019년 여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햇쌤이 EPT 참여를 권유하시면서 EPT를 참여하려면 힐링스쿨 참여자가 돼야 된다, 최소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미 제가 그때 힘들어서 누군가 좀 기댈 곳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이전 공동체에서 나오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SM한테 개인 세션을 요청했고, 그때 헤일로님이 내가 처해 있는 입장, 그리고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둘 다를 이해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의 고통을 본인이 몸소 겪어본 적이 있는, 저와 비슷한 고통을 겪어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도움을 청하게 되었어요. 사실 그때 좀 급했었는데, 그때 제 상황이. 근데 이전 공동체를 나오자마자 이제 바로 햇쌤과 손을 잡으면, 혹시라도 어떤 안 좋은 소리를 듣게 될까봐 햇쌤이, 그렇게 민폐를 끼치게 될까봐, 그리고 또 민폐를 끼치게 되면 어떤 내가 신뢰를 잃고 뒤처지게 될까봐 좀 기다렸다가 시작하고 싶었는데, 힐링 스쿨. 그럴 여유가 없었죠. 막상 다치니. 뭔가 지푸라기 같은 것이라도 잡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힐링 스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필요한 지지들을 받았죠. 많은 슬픔, 절망, 분노, 세상 어른들을 향한 것이기도 했고, 동시에 내 자신을 향한 감정들이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초월적인 어떤 근원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데, 이것을 소위 영성에 대한 관심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 인간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 이 세상의 어떤 근원에 존재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영성이란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안 전체가 그런 분위기였고, 자라온 학교도 그랬고, 부모님들도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었죠.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이러한 교육 환경 속에서
소위 말하는 이런 각자 방식은 다를지라도 초월적 근원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 있고 숭고한 가치를 추구하는 어른들이 있는 환경에 자랐고 그 환경 속에서 그 어른들이 갈등 앞에서 분열되는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봐 왔어. 나는 학생이라서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무력감도 많이 느꼈고요. 그때는 어렸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제가 정말 아끼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경험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소개로 20대 초반부터 이제 내면화의 작업을 6에서 7년 동안 지속해 왔는데 파트너랑 1대1로 상담자 내담자 역할을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교대로 하는 그런 작업을 했어요. 적어도 매주 30분씩, 그러니까 이제 30분 상담자, 30분 내담자 이렇게 총 1시간의 그런 내면의 상담과 내담자 역할을 동시에 나가는 그런 과정이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때 이미 좀 알고는 있었죠. 제가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페르소나가 있고 그것이 해체될 필요가 있다는 거. 전 되게 오래된 명문 양반가 집안의 장남인데 저희 조상님은 대단한 유학자면서 또 영성가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런 집안에서 이제 부모님은 물론 저희 친할머니, 저희 고모들 이 여러 어른들의 많은 투사 속에서 자라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능력이 드러날 때마다 특히 저희 어머니한테서 제가 들었던 말은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탁월함 때문에 제가 오만한 사람이 되는 거를 걱정을 하셨고 난 사람 말고 된 사람이 되는 이런 말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제가 가진 장점이나 성취를 이렇게 어머니께 칭찬받은 적은 정말 손에 꼽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내면화의 작업을 하면서 앞서 말했던 그런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정서적인 배우자 역할, 어머니에 대해서 그런 걸 해왔다는 것도 알게 됐죠.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품었던 그런 기대가 무너져 내렸을 때 어머니가 죽고 싶다는 말을 저 앞에서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엄마를 살리지 못하면 엄마가 죽고 싶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생각은 제가 죽을 수 있다. 내가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이어졌어요. 왜냐면 전 아직 엄마라는 보호자가 필요한 어린아이였으니까. 사춘기 때는 어머니가 저에게 이제 돈을 좀 주면서 동생과 잘 지내고 있어라 하면서 한 2박 3일 정도 집을 비운 적이 자주 있었어요. 맞벌이시니까. 그러면 제가 그 부모님을 대신해 동생들 돌보면서 밥도 해주고 학교 준비물도 사고 뭐 이런 것들 다 조율해야 되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도 힘들고 동생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못하니까 또 동생들한테도 싫은 소리 듣고 뭐 그런 일도 있어요. 여러 가지로 제가 부모 역할 그리고 또 집에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버지 역할을 많이 하다 보니 동생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을 보면 원래 아빠에게 품었을 감정들을 저에게 많이 품고 있는 게 느껴져요.
이 수년간의 그런 20대 초반부터 한 수년간의 그런 작업을 통해서 내면화의 작업을 통해서 이 모든 투사가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무거운 짐이고 저의 그 가능성하고 생명력을 굉장히 제한하고 있다는 거. 이제 정말 죽을 것 같은 악순환 속에 있다는 걸 눈치를 챘는데 저에 대해서 이런 투사가 올 때마다 끊임없이 투사가 주변에 있는 올 때마다 증명해내야만 한다는 그런 저의 페르소나를 내려놓을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머니 권유로 그것도 한 21살 때쯤 같은데 어떤 공동체랑 인연을 맺게 됐고 영적 공동체랑 거기서 많은 신비한 영적 체험도 하고 많은 사랑을 경험을 했죠. 너무 좋았습니다. 거기서 한 2년 정도, 2, 3년 정도 열심히 배웠었고 그리고 또 제가 가진 기능들이 그 공동체에 잘 쓰이게 되면서 많은 효능감도 맛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저의 능력을 많이 발휘하다 보니까 그냥 능력을 발휘하는 게 너무 좋아서 많이 시간을 많이 함께 하다 보니까 제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기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부터 한 3년 차부터는 자연스럽게 스태프가 돼서 활동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제가 겪어왔던 성장 과정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겪어왔던 그런 근본적 갈등이라는 것이 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있어 왔구나. 그 공동체의 역사 또는 계속 있어 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사실 뭐 이상적일 거라는 기대는 하지도 않았어요. 처음 만남부터 그런 문제점들이 그분들이 그 문제점을 본인들의 문제점을 저한테 숨기지 못하고 적나라하게 드러냈기 때문에 저도 몰랐던 건 아니고요. 그러다 이제 제가 해결하고 다룰 수 있다고 믿었었죠. 이렇게 스태프로 활동하면서 갈등을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고 인정받는 순간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진실을 마주했던 것 같아요. 내가 가진 모든 능력을 동원해도 이 근본적 갈등은 터럭만큼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직면하게 되었죠. 그때 느낀 이 절망과 분노와 무력감은 학생 시절 느꼈던 것과는 또 차원이 달랐던 것 같아요. 학생 때는 내가 언젠가 어른이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할 힘이 생기리라고 그런 희망을 품었던 것 같아요. 품을 수 있었죠. 많은 분노도 했고 무력했지만 희망이 있었다면. 그러나 그 공동체에서의 경험에서 어떤 문제는 내가 아무리 힘이 생기고 유능해지더라도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됐어요. 그 사실이 저를 지독하게 고통스럽게 했어요. 물론 저는 그때 여전히 더 성장할 여지가 많은 20대 중반이었지만 너무 명백했어요. 내가 아무리 여기서 더 유능하고 강해지더라도 나는 내가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문제를 조금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진실. 그 진실이 저를 강타했습니다. 그들 스스로의 선택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진실이 저를 강타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좀 어느 정도는 낭만적이고 어느 정도는 좀 오만했던 것 같아요.
저의 노력과 유능함이 있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의 문제는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는 초이스에 달려있죠. 본인의 초이스. 간과 췌장이 있는 부분이 굉장히 아팠어요. 두통과 불면증이 시달렸고요. 머리와 척추가 썩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꼈습니다. 결국은 공동체를 떠나게 됐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또 저한테 있었던 힘든 일 중 하나가 중학교 친구의 죽음입니다. 사실 뭐 중학교 때부터 계속 함께 해왔던 고등학생 때까지 친구였던 친구고, 그 친구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도 저를 짓눌렀어요. 친구가 어려웠던 그 순간, 내 성장 과정을 이해하면서 곁에 있어주는 누군가 단 한 사람만 있었어도 친구가 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에 친구 주변의 어른들을 향한 분노가 치밀었고, 저 역시도 그 친구 옆에 있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그 분노가 고스란히 저 자신을 향하기도 했죠. 뭔가 새로운 걸 배울 거라는 기대는 없었어요. 어떤 내용과 이론이 특별할 거라는 기대도 안 했고, 그냥 그때 저의 과정을 지지해 줄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이 길 위해서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불안한 마음이 굉장히 많고, 그런 마음에 지지를 보내줄 수 있는 한 사람? 등산하다 보면은 중간중간 나무에 리본이 묶여 있잖아요. 그런 길을 잃을까봐 걱정하는 그런 순간에 그 리본이 어떤 이 길이 맞아라는 안심감을 주는데, 내 얘기를, 내 감정을 들어주면서 그런 지지를 보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어서 그 부분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힐링 스쿨을 거치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내가 안 좋아하는 행동을 할 때, 내가 잘못됐다 생각하는 행동을 할 때 상대를 계몽하려 드는 모습을 정말 뼈저리게 다시 한번 봤던 것 같아요. 알고는 있었지만 다시 한번 더 깊게. 그리고 친구의 죽음에 대해서도 나 때문이라 느꼈던 그런 것들이 나의 오만함이고, 내가 그 친구가 스스로의 삶에서 내려왔던 여러 선택에 개입할 수 없었다는 것도 더 깊이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아요. 머리로는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이지만 그 사실을 더 깊게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러나 계속 슬프기는 슬플 것 같아요. 이런 진실들이. 영성가들에 대한 분노도 여전하고요. 주변 영성가 누구라도 그 친구의 상태를 이해하지 못했고, 그 친구가 취약한 순간 보호하지 못하고, 함부로 개입하다가 오히려 자기 방어를 하기 바빴다는 점에서 그런 분노는 좀 남아 있습니다. 많은 토론을 거치면서 동료들과 윤리 코스 전문을 작성할 때 치유 영성가라는 정체성을 담는 전문 작업을 제가 했는데, 그 감정과 제가 생각하는 가치가 그 과정에 많이 스며든 것 같습니다. 뭐 어찌 보면 뻔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영성가는 구원자가 아니죠. 자기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최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어떤 에고의 방해를 받고 있지는 않은지,
매 순간 타협 없이 점검하는 태도를 지닌 자가 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태도를 지닌 사람이 당연히 타인의 성장 과정에 대한 존중을 우선순위에 들 수밖에 없고요. 누군가의 중요한 성장의 순간을 본인의 어떤 에고적 감정 기동 때문에 놓치지 않고 충분한 지지와 도움을 적재적소에 제공할 수 있는 판단력을 기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힐러는 그래서 고귀하지만 굉장히 무서운 직업이죠. 아이를 기르는 부모와도 매우 공통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SNL 원어체는 엄청난 과도기 상태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당시엔 몰랐고 이제 알게 됐지만 이 공동체 활동의 핵심이라 할 수 있었던 힐링스쿨 자체가 엄청난 변화를 시도하고 있었거든요. 힐링스쿨에서 공부하는 이들에 대한 호칭이 교사와 학생이었다가 힐러와 참여자라는 용어로 교체를 선하던 시기였죠. 또 위치성을 내려놓은 중립적인 용어로 이 힐링스쿨이란 시스템이 가진 빛과 그림자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그 리더 헤일러의 인식이 깔려 있었고요. 동료 힐러를 양성하고 성장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 힐러들 숫자는 늘었지만 결국에는 이 모든 관리가 헤일러라는 개인의 중노동에 기반하고 있다 보니까 물리적 한계에 도달한 측면도 있었고 힐러들이 밀도 있게 성장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음, 성장이 좀 지체된 그런 지점에서 힐러를 보고 이 힌트콜에 왔는데 그 힐러들의 그런 성장이 지체된 모습에 실망한 그런 참여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면서 힐링 서클 시스템에서 많은 그림자가 드러났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공동체 단위에서 그런 어떤 위기에 도달한 시기였기 때문에 어떤 안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시기였고요. 그래서 헤일로님께서 이 도구를 만든 일에 어떤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참여자들로 그때 당시에 율리코드 팀을 만들었고 또 외부 인사도 영입을 했는데 초대를 했는데 판단이 되게 좋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외부 인사라서 그때 초대를 받았죠. 리더가 그런 그림자를 덮는 대신에 스스로 율리코드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낸 걸 보고 정말 돕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응했고 개인적으로 그때 경험했던 7년 동안 경험했던 상담 프로그램에서 그 단체에서는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세세했어요. 그래서 그 세세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원칙의 일관성을 유지해가는 지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었고 또 반면에 제가 몸담았던 그 이전에 몸담았던 영적 공동체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부분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흐릿했어요. 그래서 많은 디테일에서 실수가 벌어지는 상황들이 있었고 거기서 제가 안타까움과 고통을 많이 느끼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맥락 때문에 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율리코드에 담겨야 할 어떤 보편성이라는 거는 결국 나는 무엇인가, 나란 존재의 본질은 무엇인가, 즉 무엇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정의하는가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명확할 때 단지 시시비비를 가리는 차원이 아니라 뭐가 맞고 뭐가 틀렸고 어떤 행동이 맞고 어떤 행동이 틀렸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 그 정체성에 따라서 어떤 윤리를 적용할 것인가가 분명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윤리코드 전문을 작성할 때 이 미국 헌법의 그런 어떤 정신을 많이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특히 윤리코드 전문이라는 게 이 헌법의 정수랑 굉장히 유사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맥락에 따라서
이 세부 지침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헌법이랑 굉장히 비슷한 지점이 있죠. 맥락을 놓치면 해석도 되게 달라지게 되고 제가 경험을 통해 느끼고 체화한 것들을 이 윤리코드라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싶었어요. 헤일로님 역시 정체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측면에서 저랑 관점이 비슷하다고 느꼈고요. 제가 담고 싶은 최고의 정수를 담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자면 그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남아요. 어떤 신성의 정수를 담아내는 일은 저 자신도 그렇고 어떤 공동체 구성원 전체의 어떤 영적 성장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측면에서 윤리코드 역시 이후 더 수정되고 업그레이드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의 정신, 당시 공동체 의식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되게 뜨겁게, 치열하게 연대하면서 함께 치유하면서 돌파하고자 했던 그 구성원들의 정신은 굉장히 잘 담겼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 것인지는 결국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정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치열한 논의가 있었고 당시에 그 맥락을 놓치지 않고 반영하려는 최선의 노력들이 있었죠. 그 노력들이 공동체 핵심 가치인 자기치유, 지속적인 성장, 영성과 물질성의 조화 이런 것들이 잘 담겨 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합니다. 영성과 물질성의 조화를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실용적인 가치도 있고 치유 영성가로서 현대 영성에서 자신의 품위를 지키면서도 이 디그니티를 지키면서도 이 시류를 안전하게 살아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적재산권 보호, 치료와 치유에 대한 명확한 구분, 성적 경계선 등에 대해서 그런 내용이 담겨 있고 이런 작업, 저희가 해왔던 그 작업이 지금 이 시대의 맥락 안에서 다른 시대는 다른 맥락이 있겠죠. 지금 이 시대 이 맥락 안에서 많은 영성가들에게 필요한 가이드라인 혹은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그런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뭔가 쎄한 느낌이 들었을 때 다시 한번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성과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고 걱정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너의 그 고민이 중요한 고민이다. 가치가 있는 고민이다. 라고 말해준 어떤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제가 고민하던 주제에 공감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고 함께 작업하고 언어화시키는 그 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객원으로 참여했었으니까 만약 그 이 공동체가 이 힐링스쿨 레슨 공동체가 저의 그 고민 지점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책임을 다한 후에 또 씁쓸하게 떠나갔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영성 정체성이 어떤 것이라는 명문화된 합의와 선언이라는 측면에서 각 공동체 구성원이 자신의 정체성과 그에 따른 책임을 점검하는 가이드라인이 될 것 같고 또 이 물질 세계 속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런 구체적인 어떤 경계선으로 적용할 것 같고 외부적으로는 이 예술 공동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지표이자 선언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동의하는 분들에게 어떤 좋은 하나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년 반 동안 거의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내고 있어요. 나 스스로가 진정으로 원하는 나로 성장하는 과정과 타인이 나에게 투사하는 내가 아닌 무엇, 이 사이에서 나를 증명해내려고 하는 그 과정을 분리해내는 것이 저에게는 정말 엄청난 도전이에요. 저의 삶에서는 스스로의 필요보다 타인이 요구하는 증명 과정 속에서의 유능함이 중요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가장 힘들고 누군가의 요청을 받거나 혹은 유능한 나를 증명해야 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할 수 없는 저의 지금 현 상태를 느낄 때 마치 새 장에 갇힌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나 스스로 내가 바라는 것과 타인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을 설령 비슷하더라도 온전히 구별할 수 있다는 걸 내가 확신하기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선택을 지속할 생각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치열하게 무언가 일어나고 있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번데기 안에서 어떤 고치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도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성한 가치를 쫓아왔던 제 주변에 굉장히 뛰어나고 그렇지만 슬픈 어른들이 저에게 투사했던 여러 모습과 요구는 진정한 저의 모습, 그 진정한 나의 그런 최상의 가능성들과 매우 동떨어져 있으면서도 동시에 내가 추구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와 매우 닮아 보이는 지점도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섣불리 마무리해버린다면, 그리고 또 다시 세상과 공동체를 위해서 무언가 성공한 가치를 쫓게 된다면 제가 이전에 해왔던 동일한 오류가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해요. 물론 지금 이 SN 공동체가 너무나 가치 있는 걸 하고 있고 세상이 이 가치를 간절히 바라는데 이것이 어떤 물질적인 성과로 드러내는 속도가 너무 느린 것 같다 느낄 때는 조바심이 올라오긴 합니다. 이 내가 누구인가는 평생 탐구할 주제고 이 주제를 깊게 다룰 때는 안전한 가이드라인과 스탠다드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 헤일로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공동체 갖고 있는 중요한 가치는 이 정확한 가이드라인, 스탠다드를 가지고 깊이 들어가 가장 깊은 전제를 해내는 영적 성장 과정에 대한 그런 어떤 디테일, 그 중요성을 삶을 통해 이해하고 탐구해왔다는 점이 정말 큰 가치라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힐링 스쿨과 헤일로 아카데미 28주에 대해서 어떤 신뢰가 있습니다. 이 중독된 페르소나, 중독된 패턴을 해독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개화하기 위해서 성장하고 통합해 나가는 과정은 어떤 단기적 요소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라이프 스타일이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요즘은 저의 어떤 무능함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내 얘기만 하고 싶어. 듣는 건 싫어. 이런 마음도 올라오는데, 그런 마음도 오늘 이 시간 제 얘기를 이렇게 장시간 들어주시니까 인터뷰 하시는 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경험이 저에게는 그동안 부려보지 못했던 그런 음성을 부리는 시간인 것 같기도 하고, 많이 편안하죠. 그렇다고 100%는 아니면 70%? 그런가? 라고 생각, 편하다라고 하고 나니까 금방 또 자기 검열을 하게 되네요. 희한하게 다들 잘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줘요.
SM도 그렇고, 동료들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공동체 여러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고, SNF 프라임 웹진에도 글을 쓰고 있고. 아무튼 여러 일에 발을 걸쳐놨는데, 이러다 계속 뭉개고 앉아있고 싶고, 뛰어나오고 싶은 마음이 영 안 일어나면 어쩌지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쵸? 제 안에는 언제나 이글거리는 불꽃이 있죠. 네, 어머니께 사실 꾸준히 요청했던 건데, 2살 전쯤에 독립이 저에게 이로울 거라고 그런 판단을 내리시고, 집을 얻는 데 도움을 주셨어요. 친구가 죽은 후에, 그리고 학창시절 친구들이랑 더 가까워져가지고, 얼마 전에 등산도 함께 하고 왔어요. 여기 사진도 있고.